네, 안녕하세요. 북새스튼 팟캐스트의 한채우. 박서현. 신민기입니다. 와. 네. 오늘은 특별하게 TMI를 붙여서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학과의 한채우, 다른 이름으로는 하정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닮은 네. 같은데 약간. 실제로 오. 이제 저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본인 입으로 하셨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생각나는 별명이 많이 없어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다음 서현 한번 소개해 줄래요? 네, 저는 환경공학부 박서현이고요. 저는 별명이 따로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그런 별명은 없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되나? 아니요. 갑자기 안 될 것 같아요. 말해 주실래요? 갑자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흔들어 놓을 것 같은데. 뭐죠? 오.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열게 되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약간 샌드백 역할을 많이 맡아가지고 좀 별명이 많은데 가장 많이 쓰였던 별명이 징징이인 것 같아요. 스폰지밥의 징징이. 스폰지밥의 징징이. 오늘 색깔도 의상도, 약간 네. 징징이 색깔로. 약간 코가 커가지고 징징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닮았네요. 칭찬인가요? 아까 소리도 좀 잘 내시던데. 하하 스폰지밥. 네, 약간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 그다음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은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책의 내용을 한번 서연이 소개해 줄 거예요. 네, 이 책에서는 처음에 저자가 주장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죽음과 단절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죽음을 잘 느낄 수 있는 묘지를 좀 더 우리의 삶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파리와 서울이라는 도시를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과거의 파리와 서울에서의 묘지는 어떠한 인식이 있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설명하며 현재와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난 서울의 묘지의 역사와 도시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묘지의 모습을 비교하며 앞으로 묘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죽음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과 파리라는 도시의 묘지와 죽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때 문학 작품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목련공원, 이승우의 목련공원이라든지 뭐 만세전이라든지 레미제라블, 뭐 시도 사용하고요. 중세의 가을이라는 문학 작품도 쓰여서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도 들어봤으니 책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기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100페이지 뒤쪽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현재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는 일이다. 현재 서울의 삶과 죽음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타인의 죽음과 죽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를 꼽았고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파리의 그런 사례와 서울의 약간 풍경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공간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도 그 중요하지만,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죽음을 조금 더 친숙하고 죽음이란 개념이 먼 개념이 아니게 좀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잘 마무리 지어준 것 같아요. 네. 서연이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21페이지에 이 저자가 묘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한 문장이 있는데, 묘지는 가까이에서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 강렬한 경험을 담아낼 그릇이자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자양분이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한 얕지문 넓은 시각으로부터 강하고 좁은 자신의 생사관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묘지가 딱 이런 개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묘지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좀 의문이 남기는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묘지와 죽음을 어떻게 엮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이 묘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약간 읽으면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은 삶에서 진짜 죽음의 의미를 고찰할 기회는 자꾸만 뒤로 연기된다. 현대인들은 덮어놓고 꺼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본다. 이 부분을 꼽아봤는데요.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잘 나타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활동을 했던 수연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라는 문장을 꼽았어요. 네, 이 문장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의 입장에서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걸 잘 드러냈다고 수연은 적었다고 합니다. 민기 준비됐을까요? 네, 그 저희 조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두현이 이야기한 부분이 50페이지에서 상갓집에서는 떠들고 노는 게 괜찮은 기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말하기 좀 꺼리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인데, 또 장례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금 우울하고 되게 침울한 분위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갓집도 그냥 어떻게 보면 떠나 보내주는 그런 좋은 시간, 같이 그냥 즐겁게 그냥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무거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볍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맞아. 좋은 시간 가진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거를 그냥 죽음 그 자체로만 생각해서 무거워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맞아요. 저도 두연이 모임을 할 때 발제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이제 송동일 배우가 장례식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그래서 해리 배우가 이제 거기서 장례식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제 좀 가벼워도 돼 이런 식으로 맞아. 하는 부분을 두연이 설명해줬던 게 기억에 남아요. 서연은 다른 친구 거 준비됐을까요? 네. 저도 사실 두연의 문장인데 당신은 과연 타인의 죽음을, 스스로의 죽음을, 그리고 죽음 자체를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가 라고 이제 문장을 꼽아줬는데 민기래. 두연이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뭔가 내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그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선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했지만 그들처럼 자살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가벼워진 요즘의 분위기가 좀 무서워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정치에서는 최상병 사건이 저는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보다 그로 인해서 뭔가 나눠져 있는 파가 생기게 되고, 또 여기를 지지하면 저기가 아니게 되고, 그런 게 너무 뭔가 무섭게 느껴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회적 참사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을 탓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자살을 선택한 사람을 비판하는 형식의 일들이 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가장 이제 무서웠던 점은 인간으로서 뭔가 최소한의 갖춘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뭔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것마저 우리 사회에 남아있지 없어진 않는 건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런 되게 두려움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사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책 제목이 이제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길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 가졌던 고민이 이제 이러한 고민이었어가지고 뭔가 그들의 그런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묻힌 채로 정치적인 의미, 또 돈의 논리로만 해석되고 또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약간 무섭게 보여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딱 이 지점이 아닐까? 이런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현이 고른 그 문장을 보면서. 네, 다들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뭐 제 생각에는 자살자 문제는 상당히 늘 논쟁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자살을 한 사람의 심정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근데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일수록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약간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뭐 도리 이런 느낌이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거 보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지 이태원 이제 그 22년도랑 지금이랑 비교한 거 약간 그런 릴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댓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존엄성이 사라지는 좀 많이 뭐랄까 역겹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거긴 다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너무 그냥 개미 죽은 듯이 그냥 되게 그냥 마치 벌레 죽은 것처럼 그냥 너무 그냥 죽음 자체를 그냥 개죽음이다, 가벼운 죽음, 되게 엄청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게 좀 보기에 많이 안 좋더라고요. 좀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추모나 그런 본질적인 것보다도 너무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 그런 거에 더 약간 가십거리 그런 식으로 소모하는 것도 좀 많이 보기 역겹고 좀 뭐랄까 가장 최근에 댓글들 물론 보면은 좀 되게 더러운 순간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할로윈이 지났어서 그런 게시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글들이 많이 생각 없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네, 두현이 얘기를 했던 두 문장도 자연스럽게 다뤄보면서 서연이 책의 감상을 조금이나마 짚어줬는데요. 나머지 이제 저와 민기의 책의 감상도 잠깐이나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기 책을 읽고 나서 감상은 어떠셨나요?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묘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생각지도 못한 약간 그런 지점들을 짚어줬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뭔가 우리 일상 속에서 죽음이란 걸 좀 더 가까이 뒀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 강조를 하시려고 했고, 그거의 매개체로 뭔가 묘지를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파리와 서울을 계속 비교하면서 뭔가 이제 서울이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묘지가 밖으로 밀려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근데 너무 그런 그 뭐라지 실물적인 그 묘지 자체에 좀 너무 강조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결론은 뭔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작가분도 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서울을 뭐 갑자기 없는 땅을 만들면서 묘지를 다 일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거고, 다시 뭐 파리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죽음을 좀 가까이
해야 될까?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좀 마지막에 질문처럼 약간 남겨놓긴 했는데 맞아. 근데 뭔가 책 전체적으로 묘지에 대한 얘기로 계속 이렇게 줄곧 얘기를 하다가 그냥 결말에서는 어쨌든 가까이 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해서 뭔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 뭔가 그런 묘지라는 게 거리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약간 뭔가 기승전 결이 아닌 뭔가 결이 뭔가 막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용두삼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두삼이 살짝, 완전 네. 정확하다. 그리고 완전 정확하다. 조금 뭐 엄청 지루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책 중간에 묘지에 대한 설명하면서 좀 되게 역사 문화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살짝 그 부분에서 조금은 뭐랄까 죽음에 대한 부분보다 그냥 정말 약간 묘지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약간 좀 주제가 약간 바뀐 느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론이랑 결론에서는 뭔가 죽음이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 삶과. 근데 약간 중반 이제 결론이 중반부에 이제 본론에서는 이제 묘지 서울에서 묘지가 점점 밀려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조금 동떨어진 듯한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살짝.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아, 책을 읽은 지 꽤 됐지만 오, 아직까지도 네, 이해를 하지 그 못한. 부분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음, 좀 제가 급하게 읽은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되게 이제 이분이 이제 건축학과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되게 건축적인 도시의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 뭐 말하는지 이제 못 알아듣고 그냥 뭐 그렇구나. 난 초반부에 죽음에 관한 얘기하고 제목에 죽음이 나오길래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읽었는데 갑자기 묘지 튀어나오고 지도 튀어나오고 맞아. 뭐 얘기하고 싶으신 맞아, 거지? 맞아, 하는. 맞아. 지도가 어. 튀어나온 게 진짜 컸어. 맞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비슷했는데 건축학과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굉장히 묘지, 서울의 묘지라든가 프랑스의 묘지 그런 부분에 좀 빠삭하셨던 것 같아요. 저자분이. 그렇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또 근데 나중 가면 그 비중이 확 커져요. 맞아, 자살자에 관련된 부분 얘기하면서 이 음. 부분은 좀 잘 적으셨다. 미국의 9.11 그런 피해자분들을 잘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해서 좋았는데 마지막에 민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을 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파리처럼 할 수는 없어라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끝내버리길래 결론이 당황스러운 그거였어. 부분이 약간 있었어요. 어. 약간 책이 얇은 만큼 좀 연결짓기 음. 힘들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저자의 의도를 감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네. 긍정적으로. 네, 또 그 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죠. 긍정 마인드. 긍정 마인드. 두 분이 이제 비판을 하셨으면 저라도 이제 밸런스를 긍정적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책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봤고, 그럼 책에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죽음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지?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들이 막 튀어나오는 이번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죽음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다른 것 같아요. 죽음을 가까이 한다. 뭐 책에서 나왔던 파리 그런 것처럼 묘지를 정말 가까이 두고 공원처럼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까이 두면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거제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아파트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 지어지고 분양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한번 구경을 해보시라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왔는데 아파트가 묘지 뷰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 하기로 하신 분들이 난리가 나서 뒤집어지고 막 6개월 만에 아파트 이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보이는 묘지들이 이장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한 중반 초반 그때쯤에 시작이 된 일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결정이 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면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아한다는 거에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장까지 하는 건 조금 제 느낌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도리가 좀 저에게는 안 맞지 않나. 아,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음. 저는 이제 민기하고 세라한테 묻고 싶은 게 이런 거 생겼을 때 이장하는 게 맞나? 그것도 약간 물어보고 싶고요. 죽음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장을 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또 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과연 내 집에 묘지가 있다고 죽음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느껴질까?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듣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잘 스며들겠지만 근데 뭔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공원의 하나다 그냥 라고 정도만 생각할 것 같지. 맞아, 그렇게 맞아. 죽음이라고는 뭐 무척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막 보면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자꾸 쓴소리만 하는 것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작가님한테요? 네. 그냥 그렇게 꼭 죽음을 가까이 하는 매개체가 꼭 묘지여야 할까? 그리고 묘지가라는 게 꼭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제 거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은 묘지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뭐 우리나라의 정서상 뭐 좀 불편할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근데 어쨌든 이미 있던 공간을 그렇게 옮기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거를 하는 게 그것도 도리에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여기 묻혀 계신 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옮긴다고 될 게 아니라 그냥 그곳 자체에 어떤 의미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눈에 거슬린다고 옮기는 게 꼭 그것도 도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도리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네요. 약간 저도 약간 고개를 도리도리 젓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서연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네. 파묘를 봤거든요. 아 영화 파묘. 네. 자꾸 그 묘지하니까 그 파묘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이제 묘자리를 이제 풍수지리를 아주 고민스럽게 정한 다음에 이제 그걸 잘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면서까지 그 자리를 이제 묘자리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거제 거기에 있었던 그 묘자리도 사실 뭔가 그런 되게 좋은 자리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그 자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묘자리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빼라 라고 하면 또 다른 묘자리를 또 그쵸. 알아봐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좀 이렇게 앞에 나무를 좀 심어서 가리는 용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뭔가 여기서 이제 비교한 파리의 모습처럼 거기를 진짜 약간 공원처럼 좀 예쁘게 막 해도 안 되려나?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그냥 옮긴다는 게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닌가요? 비효율적이라는 말보단 미안하다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죄송하니까. 네. 근데 또 막상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묘지뷰? 내가 들어간다면 안 들어가고 싶어요. 13층 정도 살아가지고 딱 문 열었는데 아침에 상쾌하다고 문 열었는데 묘지가 보여. 그러면 그건 좀 그럴 것 같나요? 네. 추석에 집에서 쉬려고 딱 누웠는데 막 저기서 이제 제사하신다고 차례 지내신다고 향 딱 냄새 나고 계시면 막. 그러면 좀 그런가요?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구나. 네. 저는 안 괜찮아. 민기는 어때요? 사실 저도 별 크게 선입견은 없어가지고 선입견은 없어요. 뭐야. 그냥 뭐 근데 뭔가 주변 사람이 더
그러니까 그걸 불편한 사람들 보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것 때문이라도 옮기는 약간 게. 그런 느낌. 아, 뭔가 저는 물론 밤에 도깨비볼 좀 보이면은 조금 음산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크게 뭐 그냥 집 사는데 막 그 주변에 약간 좀 사실 미신이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운이 안 좋네 막 그렇게 막 그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또 막상 살아보면 또 다르게 느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그 그러니까 입장이 이게 실제로 되어보지 않아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생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에요. 무지부든 뭐 아파트 있는 거 말고 생각이 행복한 고민인데. 어디든 네, 어디든 거제는 좀 주시기만 하면- 힘들 것 같긴 아, 해요. 근데 거제는 있으면 좀- 좋아요. 저는 아 오케이. 네. 아, 너무 갑자기 현실적으로 좀 가긴 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죽음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맞아.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책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자도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또 모임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하면 민기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매체 추천하면서 또 이어질 내용이긴 한데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이제 죽음은 인생이 만든 가장 최고의 발명품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3일 뒤 뭐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만약에 오늘 뭐 죽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죽음이 존재함으로써 뭔가 나는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뭘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가이드?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그날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그 군종 장교님,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 인성교육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생관 교육이라고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우리는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의미 있고 뭐 그런 좋은 삶을 산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죽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 좋은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 오. 네, 그때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말이 제일 네. 사생관. 저도 군대에 가서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전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사생관이라는 걸 들었다는 건 기억나요. 근데 무슨 얘기했던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막 좀 잘 되짚어보면 무슨 타이타닉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타이타닉? 네.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죽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생관 얘기가 다 그렇죠. 뭐 네, 군대에서 얘기하고. 네. 타이타닉도 슬프죠. 그 타이타닉에서도 보면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제일 슬퍼하는 장면 중 하나가 그 타이타닉에 있는 악단들 있잖아요. 그 악단들이 이제 맞아요. 마지막 연주를 딱 하고 그냥 이제 다들 그냥 조심하면서 배 타고 그냥 가라고 하면서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한 분이 혼자서 연주하니까 다 같이 그냥 남아가지고 이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음악만 나오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막 이제 좀 이제 돈이 많은 부자분들은 이제 배 갑판 위에서 다들 그 구명보트 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제 이미 구명보트 타는 걸 포기한 이제 그 일반석 뭐 그냥 일반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뭐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 있던 중엔 그냥 자기 아이들한테 그냥 동화책 읽어주면서 맞아요. 그 부분도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그 자기는 이제 구명보트 탈 수 있는 어떤 대부호 그런 분인데도 그냥 배에서 그냥 장렬하게 남겠다 하면서 막 그런 멋있다. 장면들도 있고 뭔가 또 노부부가 그냥 맞아요. 서로 껴안으면서 맞아. 장면 근데 그 장면이 뭔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약간 그런 타이타닉 얘기를 하니까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결국엔 그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태도가 결국엔 어쩌면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뭔가 죽음이 있어도 나는 이 지금의 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되게 이걸 들으면서 뭔가 허무주의 이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뭔가 어차피 뭐 인생 죽는데 뭐 뭐하러 잘 사나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맞나요?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있긴 할 것 같아요. 많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은 대로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거 관련해서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약간 허무주의의 거의 끝판왕을 달리는 이제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이제 엄마와 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둘이 되게 갈등하면서 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지금의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하는 그 말들이 뭔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 되게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느낌의 내용이었는데 그걸 듣고 진짜 눈물이 막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영화 자체도 이제 그렇게 허무주의에 계속해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았는데 뭔가 그런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지만 왜 우리는 지금 현실의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좀 찾는 것도 되게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또 어렵게 들어갔네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영화를 안 보긴 했는데 네? 참아주세요. 예? 네. 예? 잠깐만. 영화를 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아직 안 본 것들 리스트를 그 적어놨는데 리스트에 들어가 있나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서 네? 이제 늘기만 하고 줄어들진 않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꼭 보세요, 진짜. 줄어든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보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애니메이션이자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주인공이 또 굉장히 간지가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왜 죽으러 가냐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약간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참 죽음에 관련돼서 뭔가 좀 그런 매체들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다. 네, 이렇게 죽음을 뭐 성찰해야 되는 이유,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엔 잠깐 이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약간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규합되는 경우 그런 것도 있다고 모임에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경우 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매체나 영화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실제로 저도 잠깐 보기도 했지만 제 일은 아니고 뭐 저희 뭐 할머니라든가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는데 뭐 남은 자식분들이 이제 우리 이때 아니면 얼굴을 언제 보냐라고 하시면서 좀 앞으로는 좀 자주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 만나는 빈도수가 조금씩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으로. 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경우나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반대로 또 죽음으로써 인해서 좀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질 못해서 네, 혹시 있을까요? 민기? 뭐 이건 약간 뭐 적당히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으로 규합된다? 약간 뭐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되게 많이 지내는 편이긴 하거든요. 좀 1년에 한 거의 그래도 4-5 한 설날 전후에서도 은근 있고 추석 전후에서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제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그 덕분에 되게 친척들에게 좀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뭐 애초에 동네 자체가 서울에 다 계셔가지고 좀 만나기 편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친척들끼리 되게 자주 보는 편이기도 하고 뭐 가끔 같이 여행 갈 때도 있고 뭐 어쩌다 만나서 뭐 같이 뭐 밥 먹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어쨌든 뭐 이런 제사나 이런 장례 풍습도 결국에는 어떻게 죽음을 대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더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얼굴 자주 보는 게 되게 유익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나는데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만나면 또 제사 지내면 또 한두 번쯤 돌아가신 분 얘기도 하고 네. 그럼 조금 좀 끈끈해지고 규합되는 경우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실 네. 추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추리 소설. 네. 읽었는데 이제 보통 죽이는 이유가 이제 유산에 대한 중요하죠.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사망보험이 들어가 오.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남겨질 물건들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서 이제 그때 이제 유서의 내용을 차차차 바꾼 다음에 빨리 그 사이에 바꾸지 못하게 빨리 죽여버리는 아니면 이제 본인한테 올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급해서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런 소설이나 매체 같은 데에서는 뭔가 유산에 대해서 놓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돌아간 이후에도 막 되게 안 좋게 싸우거나 분열되는 이야기들을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사실 규합된다? 뭔가 뭉치게 된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족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약간 반대로 약간 해체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반대경을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의 말 들어보면은 막 다들 모여가지고 유언장을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 부분은 나한테 막 뭘 준다고 하시는 거다. 막 책상 뒤집어 엎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저희는 네 그럴 일이 아직 없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실제로 추리소설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조합되는 것도 있고 해체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또 뭐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죽음을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책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왜 그렇게 중시하는지 모르겠는 묘지를 가까이 두는 것도 얘기해봤는데 뭐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추모하는 방식이 각자 있을 거고 또 제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을 거고 아닌 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종교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민기? 그 이제 죽음을 추모하는 방식 여기서도 보면은 그 두현이 인상적으로 뽑은 그 문구 중에 이제 뭐 상갓집에서 노는 기라라고 나와 있고 그런 상갓집 분위기 뭐 그런 누가 죽었을 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드는 생각이 뭐 약간 그냥 정서상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상갓집에서 웃는다라는 게 좀 뭔가 저는 쉽게 안 나오는 그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무조건 다 울고 다 그냥 침울에 빠져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진 약간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논다 약간 잔치집 분위기나 약간 그런 거는 약간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약간 그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뭔가 되게 그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그런 장례 풍습이나 뭐 죽음에 대한 그런 거를 뭐 분위기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도 뭐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좀 사람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꼭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사실 그게 꼭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뭐 죽음이란 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을 영영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상실감이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뭐 이제 슬퍼한다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좀 거기만 빠져 있지 않고 기쁘게 승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어느 쪽에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약간 좀 취향이 예, 취향이나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걸 무조건 뭐 하나로 고정해서 막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의라는 게 약간 대상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추모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각자만의 방식 그런 좀 취향 약간 그런 게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원하는 추모 방식이 있을 테니까. 너 왜 이렇게 울고만 있냐 약간 그렇게도 하는 것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니 또 뭐 이렇게 웃고만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좀 배리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 동의된 사람들끼리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암묵적인 선이 약간 좀 지켜졌어야 한다. 지켜지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장례식 때 네. 장례식 때 사람들 불러서 이제 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제 초상이 아니라 한 무대를 차려가지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나씩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재밌는 자리가 될 수 있게끔 뭔가 하나의 이벤트로서 와서 이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문 MC도 섭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진행하면서 다음 순서는 누구누구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장례식이 이제 경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조사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건가요? 어쩌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좀 뭔가 물론 그 자리가 되게 추모하고 그런 자리일 수 있지만 막 누군가한테는 되게 막 끌려오는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 낭비고 뭐 사실 여기 멀리까지 뭐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자리에 저라는 사람을 추모하는 그걸로만 쓰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나? 물론 추모 충분히 하면 좋은데 이제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좀 이렇게 교류가 재밌는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더 가면 이제 뭐 여자친구 어디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이제 진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전혀 못 해봤는데. 잠깐 지금 뇌에서 약간 볼트가 나가가지고 상상력이 풍하고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좋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 하는데 뭐 울지 말고 좀 그냥 와서 육개장 먹고 놀다가 가라 뭐 그런 말도 그치, 있고 맞아. 주워 들은 거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MG식 장례식. 그쵸. 완전 MG 이제 MG식인 거죠. 그 와중에 누구 또 에어팟 끼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추모하는 방식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대상을 대상인지를 이제 한번 꼽아보면은 돌아가신 분, 뭐 급하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좀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찾아오는 분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돌아가신 분이 나 내 장례식 때는 좀 우는 사람 없고 좀 재밌게 웃다가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뭐 MC로는 뭐 유재석은 안 되겠지만 뭐 누구 비슷한 사람 섭외해서 좀 놀아봐라. 뭐 그런 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유쾌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가? 너무 재밌는 걸 이제.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장례식이 또 웃음하고 슬픔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독특하면서도 그래야 장례식이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장도 보면 생각보다 마냥 진짜 엄청 기뻐서 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혼식장에서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이제 친척들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데 가거나 그러면은 진짜 기뻐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자리가 아까 전에 장례식 얘기할 때 시간 낭비인 것처럼 오는 분들도 밥 있고 먹으러 밥 먹으러. 네. 뭐 주차는 어디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어른들도 있고요. 그치. 네. 그렇다 보니까 경조사는 경조사들로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네. 그런 느낌에서 보면은 약간 장례식만의 그 독특한 그런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모임 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추모하는 방식에 대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나온 얘기들 중에서 그 이제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어디였더라? 그 수연이 이제 모임 나눔 할 때 얘기해 줬던데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박수를 쳐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신기했고 또 저는 이제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서 이제 그 보석을 이제 목걸이나 뭐 반지, 팔찌로 해서 이제 그 사람과 실제적으로 같이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추모하는 방식도 봤었고 뭐 간단하게는 초를 켜는 행위로서 그 사람을 하거나 뭐 많이 하는 거는 제사 지내고 뭐 납골당에 간다거나 아니면 묘지에 가는 성묘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여서 저희는 집에서 이제 추모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는 걸로 저희는 추모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 얼마 전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추모하는 이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낭독회라고 월마다 이제 관련되어서 누군가 글을 써오면 그걸 같이 이제 낭독하는 그 모임을 이제 월마다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추모하는 게 꽤 있어 보였어요. 특히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주로 그렇게 추모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좋다. 저는 글을 잘 못 쓰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씩 남고 또 같이 그걸 낭독함으로 인해서 같이 그걸 공유하고 기억한다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죽음을 약간 정기적으로 추모하는 뭐 그런 뭔가 만들어낸다든가 낭독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의 추모하는 방식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네요. 박수 치는 건 상당히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죽음을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성빈이 모임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약간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뭔가를 깨닫는다. 아까 전에 책 구절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죽음에 가서 이제 깨달으면 뭐하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런 얘기도 잠깐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그런 걸 보고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성빈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것 중에 하나 뭐 위인전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이제 대부분 좀 오래가 됐다든가 뭐 살아있는 분들도 위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까지도 보통 끝까지 다룬단 말이죠. 그렇게 읽다 보면 약간 삶과는 다르게 결말이 굉장히 좀 참혹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구나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위인전 하면 맨날 나오는 그 임진왜란 얘기 나오면서 이순신 장군님 얘기 나오는 그런 것도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님 그 위인전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남아요. 기억을 하는 이유가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뭐 행복한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내 죽음을 저기 잘 먹고 알리지 잘 마라.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렸던 거죠. 그땐 해피엔딩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죽음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든가 그런 경우가 더 있을까요, 민기? 저는 그 팟캐스트 그 뭐지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죽음에 대한
매체 약간 생각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영화 중에 울지마 톤즈라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맞아. 다룬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제 어렸을 때 한 10살 때였나? 11살 때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약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때 뭔가 그 시한부라는 개념을 뭔가 그때 되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를 안다. 약간 그런 개념이 되게 낯설었는데, 근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 중간에 한국에 잠깐 오셔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나 근데 우물 파다 왔는데 우물 마저 더 파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빨리 지금 톤즈로 가야 된다. 약간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고 계속 톤즈로 돌아가시려고 막 그런 걸 보고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자기 몸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걸 알매도 거기를 가서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돕는 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 뭔가 그런 게 그냥 뭐 어렸을 땐 되게 뭔가 좀 뭔가 당연히 납득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존경심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남의 죽음을 또 배운다면 그런 부분 뭔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뭔가 자기가 좋아하거나 진정을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려는 것 그런 게 네,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약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겠네요. 네. 민기의 약간 눈을 보니까 지금 약간 울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촉촉한 네. 눈빛. 제 영화 보고 약간 좀 잘 눈물을 좀 잘 흘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도 어제 노래 듣다가 운 그 아.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되게 잘 네. 오시는 네, 우리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들이 모였네. 서연은 그런 게 있을까요? 죽음으로 더 배우는 그런 경우. 저는 얼마 전에 영화 추천을 받았는데 그 얼마 전에 개봉한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영화 다큐인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다큐예요. 그 기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 다큐인데 어쨌든 그 기자분들은 본인의 목숨보다 이걸 알려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들의 가치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좀 뭔가 나도 그런 게 있을까? 뭔가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태석 신부님도 이제 사실 죽음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그리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본인 나라의 우리 나라의 독립을 본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나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저로서는 너무 이제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고 이입이 잘 안 되고 근데 막상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해도 그 죽음이 막상 들이치면 뭐 바로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아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나 살고 싶어 이러면서 막 바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진짜 죽음으로써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죽음을 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이 좀 들면서 어쨌든 그분들이 그만큼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나도 좀 그 가치를 좀 소중하게 여겨봐야겠다. 뭐 요 정도의 좀 배울 점은 없는데 이제 저가 이제 그만큼의 가치를 두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나.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막상 내가 진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상황이 닥치면 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지 않을까. 서연을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했지만 저도 비슷해요. 그런 상황 오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보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의문도 들고요. 진짜 진짜 어렵다 이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진짜. 그게 참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사람을 되게 유한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막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서는 되게 욕심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영원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영원을 추구한다는 삶이라는 게 실제로 뭐 본인이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기고 몸에 좋다는 거 막 먹고 이런 게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그런 죽음을 이기는 삶? 죽음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삶이 좀 그 순간 자체의 그 사람의 삶은 되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또 잘 해주셨네요. 네, 어렵지만 네,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라 뭐 그런 말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민기는 뭐 이런 좌우명 비슷한 게 있을까요? 그냥 저는 약간 그냥 드는 생각이 그냥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자 그냥 그런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창한 계획으로 나는 뭐 몇 살에는 뭐 집을 갖고 뭐 언제는 뭐 뭘 하고 뭐 그냥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루하루 뭐 일주일 그냥 그걸 잘 사는 것 결국 그게 모여서 뭐 인생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보람 있게 살자. 그래 오늘 하루부터 잘 살아야 돼 진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비슷한 것처럼 뭐 서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충실하게 그 순간순간에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저는 이게 두 분한테 뭐 물어보고 했는데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생각하니까 당당하다. 머리만 계속 아파오고 이제 뭐 하루를 충실히 살자 하는데 이제 한 5분 지나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너무 네, 점검하고 막 늘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죽음에 대해 관련돼서 성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매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이제 개인들이 추천하고 모임에서 또 추천했던 그런 매체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연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가져왔는데 딱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김열의 칼날의 무한열차 편 나오는 마지막 이제 그 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서는 오니라는 이제 그 쪽과 인간이라는 쪽이 있는데 이제 오니는 이제 햇빛에는 죽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힘도 좋고 되게 능력도 막 생기고 그렇지만 인간은 이제 죽음이 있는 쪽인데 이제 그 두 쪽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니가 이제 그 인간에게 주인공한테 오니가 되자고 같이 영원한 삶을 살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이제 보면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 인간 쪽 주인공이 노쇠하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이라는 덧없는 생물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노쇠하기에 비로소 죽기에 비로소 참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도 고귀한 것이지. 강하다는 것은 비단 육체만을 가리켜 쓰는 말이 아니다. 라는 되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죽음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뭔가 그래서 그 삶을 왜 소중히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인해서 되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이 많이 깊어서 또 근데 막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매체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울렸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런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기는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 얘기했는데 근데 이미 거기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다른 매체로 얘기하자면
저도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업이라고 하는 픽사 애니메이션을 꼽고 싶어요. 사실 업이 뭐 특별히 죽음을 다루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긴 한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인물의 죽음이 또 약간 스토리에 되게 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인공인 칼 할아버지의 아내 엘리가 이제 사망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그 둘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파라다이스 폭포, 그 남미에 있는 폭포로 이제 집에 풍선을 매달아서 이제 날아가는 약간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한 결말은 아니고 거의 결말쯤에 이르러서 그 도착을 해요. 그 폭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아내가 그 완전 그 칼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그 갖고 다니던 책이 있거든요. 약간 나의 뭐 모험북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여기다 약간 어렸을 때 막 그 뭐지 무슨 도서관에서 그 파라다이스 폭포 책 그 뭐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그걸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자기 앞으로 뒤에 있는 그냥 빈 종이들은 이제 앞으로 거기 가서 이제 일어날 모험들을 다 거기다 끼워 넣을 거다 하면서 막 그렇게 줬던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이제 늙어서도 계속 갖고 있는데 이제 폭포에 도착을 해서 그 책을 이제 딱 보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가 딱 앞으로 할 일들 하고 딱 그 페이지에서 딱 멈추고 그냥 빈 페이지 딱 하고 그냥 한숨을 쉬면서 그냥 여기 같이 왔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책을 덮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뒷페이지가 딱 스르르 하더니 사진들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꽂힌 사진들이 이제 칼 할아버지가 결혼식 한 사진들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정말 약간 좀 그 장면에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네, 최근에 그 장면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딱히 감흥이 안 왔는데 작년쯤인가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눈물이 엄청 흐르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 보면 그 장면이 약간 얘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뭐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된다. 뭔가 그냥 되게 생소한 경험하는 걸 되게 엄청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성공한 인생처럼 약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여기서도 약간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둘 다 죽기 전에 소원이었던 그런 미지의 장소로 가는 것, 모험을 떠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엘리는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진짜 결혼하고 같이 살아온 그런 순간이 뭐 그런 미지의 장소로 가는 게 아닐지라도 그냥 자기한테는 모험이었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 약간 그런 걸 표현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당연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런 특별한 경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뭔가 뭐 약간 이건 약간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둘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고 뭔가 되게 보람된 삶을 사는 게 꼭 그렇게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일상 되게 가까운 곳에서도 있고 그런 거에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도 되게 다를 수 있다. 그런 네 그런 의미에서 업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동적이다. 굉장히 진솔한 얘기 잘 들었어요. 약간 또 눈에 딱 올라오는 그런 거 지금 느껴지면서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나요? 약간 삶하고 또 죽음하고 직결돼 있고 맞닿아 맞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도 저도 재밌게 봤었고 정말 참 이제 얘기 하자면 이제 5분 만에 울 수 있는 영화. 맞죠. 할아버지 일생이 쭉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맞아. 그거 보면서 5분 만에 울 수 있는 영화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정리하면서 막 다른 사람이 얘기해준 쇼츠를 잠깐 봤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추천할 만한 매체는 저는 고등학교 때 재밌게 읽었던 이제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 웹툰이 있어요. 이 웹툰 이제 제가 지금 23이니까 고등학교 전에 나왔던 책인데 스토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책을 정해놓고 이제 독후감이나 그런 걸 적어서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 아침 시간에
자지 말고 읽어라라고 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만화가 죽음의 관아였어요. 근데 다른 책들이 뭐가 있었냐, 뭐 파이돈, 플라톤이 적은 그런 거 있고 근데 그럼 애들이 뭘 읽겠어요? 죽음의 관아를 읽겠죠. 모두가 어. 원픽이. 근데 또 남고였고 뭐 아침 시간에 또 특히 시험 기간 가까워져 올 때라 애들이 이제 센치해져 있거든요. 남고 애들이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죽음의 관아를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이 살면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처음 해본 그런 책이어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죽음의 관아가 이제 상당히 뭐 그림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뭐 책으로 사면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죽음의 관아여라는 그 책 제목처럼, 웹툰 제목처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죽음에 거의 다다라서 이제 어떤 태도로 있는 사람들, 뭐 죽음 때문에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확 하고 다시 깨어나서 아,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막 그렇게 나오는 옴니버스 그런 식으로 이제 웹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같이 생긴 신 역할의 무슨 캐릭터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스토리들이 나오는 그런 구성의 웹툰이에요. 근데 그런 웹툰 구성 보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구성의 웹툰을 처음 봐가지고 상당히 독특하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읽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네, 독후감을 또 애들 남자애들이 그런 거 열심히 쓰고 국어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근데 뭐 하나같이 이제 국어 선생님 하는 말은 니들은 뭐 한 명이 다 돌려서 썼냐, 뭐 비슷한 얘기만 이렇게 적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거랑 추가해서 또 이제 한 개씩 다른 이제 부원들이 얘기했던 매체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현이 이제 모임주 중에 얘기했던 슬램덩크 극장판, 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네요, 결국. 네, 그 슬램덩크 극장판, 전 슬램덩크 굉장히 좋아하는데 슬램덩크 극장판 얘기가 나오길래 모임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어요. 극장판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극장판에서 주인공 측에 나오는 그 남자가 고등학생인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집안이 좀 힘든데 그래도 조금 형이랑 엄마랑 여동생이랑 잘 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형도 어쩐 일로 죽어버려요. 뭐 그래 죽어버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이 너무 그립고 형이랑 농구하던 게 그리워서 막 형의 유품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그걸 보기 힘들었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형의 유품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이제 이사 갈 거야 하면서 막 이사 가버리고 그러면서 가정이 조금 해체가 되고 파편화가 되는 그런 느낌의 스토리로 하는데, 또 가장 힘들 때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의 유품들을 이제 막 가지고 막 오열을 하면서 한층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레벨업을. 네, 레벨업을 하는 거죠. 네, 뭐 김별의 칼날로 하면은 뭐 새로운 칼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게 생기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좀 더 규합을 하게 해준다든가, 가족들끼리도 마지막에 조금 보면은 형의 죽음에 관해서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조금 얘기하고 그 주인공이 농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도 다시 또 조금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슬램덩크 자체가 이런 스토리가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극장판에서 이런 스토리를 나오면서 원래 조연에 있었던 캐릭터를 좀 다시 주인공으로 하면서 끝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게 특징인 극장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봤었지만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가웠고 그런 면에서 추천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으니까 극장판인 만큼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보는 맛도 있습니다. 추천을 결국엔. 네, 남이 추천한 건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는 서연, 또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추천할 게 있을까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이제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자체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두 가족,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각각의 가족이 있고 그 가족에 이제 자녀가 두 명씩인 자녀가 이제 있는데 그 자녀 두 명이 이제 누군가를 죽이는
죽여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리는 건데 그 한 명이 살인을 함으로써 이건 살인이죠. 살인을 함으로써 그 되게 어쨌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했거든요. 그 폭력이 되게 어른들한테도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번지고 막 서로한테도 또 폭력을 쓰게 되고 그 폭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번지게 하는 되게 복잡한 내면을 복잡한 갈등들을 그리는 이제 영화인데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모들의 입장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부모들은 어쨌든 가해자의 제일 소중한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그들의 내면이 되게 복잡하고 갈등이 되고 또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데 그 거기 안에서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서도 막 뭐가 맞냐, 뭐가 옳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걸로 엄청 막 한동안 엄청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죽음에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관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되게 복잡하구나 생각보다. 이게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었네? 아니면 누가 살인을 당했네? 그럼 이 사람은 처벌당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그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되게 복잡한 내면의 갈등들이 그 안에 있겠구나. 뭔가 실제로도 뭔가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냈지만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많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뭔가 그 죽음이나 살인이나 사건들을 되게 단순하게 볼 수 없게끔 만들어줬던 영화여가지고 완전 추천합니다. 강추. 오늘 강추를 많이 하는 서연인 것 같아요. 막 술술 나오네. 네. 그다음 민기는 또 혹시 있을까요?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 영화를 보면은 저희가 사실 죽음이 다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또 늙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늙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제가 이 영화도 정말 되게 엄청 자주 보고 뭐 되게 슬퍼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약간 이 영화를 페이보릿. 보고 나면은 뭔가 꼭 그냥 한 사람의 꼭 인생을 다 살고 뭔가 꼭 막 죽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딱 뭔가 한 갑자기 50년 더 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N차 인생.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그 이제 주인공 벤자민 버튼이 이제 완전 쭈글쭈글한 노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는 완전 아기로 이제 죽는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네. 노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이제 젊어지다가 이제 뭐 노년 중년에서 이제 소년이 되고 완전 아기가 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 한 중반보다 좀 뒤에 한 결말 아니고 중반에서 좀 뒤에 중후반부에서 보면은 그 이 벤자민이 사랑한 그 아내가 있어요. 데이지라고 하는 이제 둘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벤자민도 이제 좀 젊어져서 딱 중년의 나이에 이르고 데이지도 이제 커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이르고 이제 둘이 어느새 그냥 보니까 어느새 딱 중간에서 만났네 하면서 그래서 이 순간을 기억하자고 하는데 근데 벤자민한테 있어서 사실 그 순간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그 아이의 아빠가 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도 어려지고 아이도 이미 어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데이지 입장에서는 둘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이제 돈만 남겨두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벤자민은 이제 젊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회춘하고 있네 하면서 되게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그런 순간순간이 되게 더 유한하고 짧고 더 뭔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와 함께 늙어 죽고 그럴 수 있다는 게 행운 얼마나 행운인가 그런 걸 떠오르게 되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약간 저는 다른 영화 평론가인가 댓글에서 얘기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이제 그 영화 보면은 맨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포대기에 싸서 나오겠죠. 근데 죽을 때도 포대기에 싸서 죽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늙어서 죽는거나 어려져서 죽는거나 보면은 상당히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죽음이 약간 좀 공평한 느낌이 없지 않나 그런 식의 글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댓글 중에선 그런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기 태어났을 때 보면은 그렇게 안 예뻐요. 쭈글쭈글해서 나와요. 노인이랑 비슷하게. 그러면은 비슷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또 때마침 그저께인가 유튜브에서 쇼츠로 잠깐 또 그 영화 떠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못 넘겼어요. 원래 그런 거 나오면 막 넘기는데 보기 싫어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그걸 또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북새튼 팟캐스트에서 재밌게 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책의 너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에 대한 얘기 또 재밌게 들고 올 테니까요.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 네.